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눈 뜨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 눈앞에 떡하니 서서 나타났을 때의 그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저의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와 오빠가 있었고요. 저는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항상 출장 가시느라 집에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한 시간보다 오빠랑 언니들이랑 논 기억이 더 많았죠. 저희 엄마는 원래 약사셨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고 계세요. 엄마는 조용한 성격이셨습니다. 제가 엄마 성격을 닮았나 봐요. 어릴 때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저희 언니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갔고 오빠는 미국으로 대학을 갈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한 편이었습니다. 저랑 큰언니가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늘 비교를 당했죠. 너희 오빠랑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데 왜 너는 엄마가 학원을 보내줘도 성적이 그대로니? 평소에는 한없이 착한 엄마도 공부 앞에서는 저를 못난 딸 취급하며 혼내시는 분이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책 읽고 조용히 그림 그리는 게 좋았던 저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학원을 4개나 더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어릴 때부터 경미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도 없고 조용히 책만 읽는 아이로 통했죠.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부터 제가 성적이 쭉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간 책을 많이 읽은 덕이었나 봐요. 전교 1등으로 졸업했고 가족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정말로 밥 안 먹어도 엄만 배불러. 문제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지독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조용히 맨날 책상 앞에 앉아서 책만 읽고 공부하는 여자애가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입는 옷도 매는 가방도 전부 명품이니 저희 반에 있는 일진 여자애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너무 재수없지 않냐? 지가 뭔데 폼 잡고 저러고 있어? 쟤 가방 브랜드 봤냐? 뭐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제일 먼저 올라간다더니. 제가 식판에 밥을 받아오면 제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거나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숨겨놓아서 저 혼자 수업에 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반 애들이 전부 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기분에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사건이 터진 거죠. 제가 집에서 아빠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온 겁니다. 자기야,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만나는 거지? 엄마 번호도 아닌데 누군가 아빠를 자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야, 이 여자? 저는 그 메시지함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 거기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든데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제 마음은 마치 누군가 불을 지르고 간 것처럼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고민 끝에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방에 안 들어가고 자꾸 엄마 곁을 맴돌았어요. 너 왜 그렇게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엄마 옆을 빙빙 도는 거야? 뭐 할 말 있어? 그게 아니라. 뭔데? 엄마한테 다 말해봐. 응? 엄마, 잠깐만 내 방에 들어와봐. 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뭔데? 엄마, 아빠 아무래도 여자 생긴 것 같아. 망설이면서 저는 제가 본 아빠의 문자 내역을 말해주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의 불륜 소식을요. 그런데 알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눈을 감으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의 모든 돈은 아빠에게서 나왔고 엄마도 아빠의 돈이 없으면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도 다 알아. 근데 너네들도 키워야 하고 아빠랑 이런 걸로 이야기하기엔 엄마가 힘이 없다. 엄만 괜찮으니까 아빠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 그게 분통했습니다. 집에서도 답답하고 학교에서도 우울하니 저는 점점 더 땅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반이 수학 꼴찌했다는데 참, 전교 1등이랑 전교 꼴등이 같은 반에 있으니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네? 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수학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쉬는 시간에. 응? 저희 반에는 양아치스러운 남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성격은 엄청 쾌활하고 활발해서 애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웃겨가지고 늘 선생님들도 화를 내다가도 못 내시는데 그 아이는 공부를 못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거나 학교 수업도 빼먹을 정도로 노는 아이였죠. 그 친구가 수학 성적이 전교 꼴등이니 담임 선생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반 성적이 좋으면 담임 선생님은 보너스를 받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하고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쌤이 그랬는데 네가 나 수학 알려준다며? 고맙다. 반가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자들은 다 저를 쳐다보았어요. 걔는 반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 아이와 쉬는 시간마다 붙어 있으면서 친해졌고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잘 나가고 잘생긴 일진 남자애와 친한 전교 1등 모범생을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야, 진짜 더 재수없다. 저렇게 둘이 붙어 있으니까. 뭐? 야, 김선정, 너 뭐라고 했냐? 다 들려. 이제 그런 뒷담은 좀 그만 깔아. 여자애들이 저를 욕할 때 지켜준 그놈이었습니다. 가까워진 저희는 묘한 연애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 평안과 무한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왜 10대 때는 어른들이 연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연애와 동시에 학교 성적이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게 되었어요. 반에서 저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저와 그 녀석의 연애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가서 그대로 꼰지른 겁니다. 선생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너 연애하니? 네? 너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거구나? 정말 미친다. 내가 미쳐.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집에 가기 싫은데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야 한다니 죽을 노리시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제 연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연애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너가 네 언니랑 오빠보다 못하는 거다. 알겠느냐? 또 갑자기 비교하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저도 반항기가 올라온 겁니다. 알겠다고. 언니랑 오빠랑 비교 그만해. 너 어디서 아빠한테 큰 소리야? 어린애가 되바라져서 연애나 하고 자빠져가지고 성적이나 떨어지고 너 그럴 거면 집 나가. 아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성격이 굉장히 세시고 또 가부장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화가 나면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빠는 왜 엄마 몰래 바람피는 건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모를 줄 알았냐고! 짝 소리와 함께 아빠의 오른손이 제 뺨으로 날라왔어요. 아빠는 저를 때렸습니다. 고막이 터질 정도로 세게 때렸고 저는 그때 아빠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아빠와 연을 끊게 되었죠. 언니도 오빠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요. 아빠를 무서워하는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전교권 등수에서 놀던 애가 집도 나가고 성적도 떨어지니
담임 선생님들도 전처럼 저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해서 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취방을 구해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대학을 가면서 고등학교 때 만났던 남자와 다시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장난 같은 사랑이었지만 나름 진지했으니까요. 모두가 반대하는 연애였기 때문에 보란듯이 잘 살고 잘 만나고 싶었습니다. 꼬박 4년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리를 3달째 안 하길래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하게 되었죠. 결과는 2줄, 임신이었습니다. 집에 그걸 말하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엄마는 너 도대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우리 집안에는 혼전 임신한 사람이 없는데 너는 왜 집안 망신을 시키는 거야? 엄마 속 터지게 미친다. 어? 엄마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명예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엄마는 저의 임신 소식에 거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빠도 난리가 났어요. 아빠 말이 장난 같았니? 내가 너 고등학교 때 그놈이랑 만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무슨 개창피야. 네 언니는 명문대 나와서 지금 사회에서 한 자리 떡하니 자리 잡고 네 오빠는 건실하게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너가 집안에 먹칠을 하고 앉았어? 그야말로 저는 부모님에게 패가망신을 한 딸내미가 되어 있었어요. 그저 임신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충분히 부모님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충격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앞날이 창창한데 괜히 임신해서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이 지우고 유학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애 지우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겠더군요. 이미 태동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지우는 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졌거든요. 나 아이 못 지우겠어. 아빠는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손찌검을 하셨어요. 아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평소에 저에게도 툭하면 손을 올리는 아빠였기 때문에 결국에 저를 때리신 거죠. 하지만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이를 낳겠다며 부모님에게 선언을 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나 아이 지키고 싶어. 이 아이가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반대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친정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며 무척 잘해줬거든요. 나 정말로 당신이랑 우리 딸내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정말 인생을 앞으로도 더 잘 살 거라고. 아이가 생긴 탓에 남편은 군대도 상근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애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드니까 공장 취업해서 3교대 일하면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돈을 벌었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놀던 버릇은 어디 가지를 않더라고요. 제 남편 고등학생 때 이름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진이었죠. 결혼 3년 차까지는 아이도 잘 봐주고 집에도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 요즘 집만 오면 숨이 턱턱 막혀. 왜? 그냥 모르겠다. 사는 게 답답해. 어디 묶여있는 것 같아. 종종 남편은 결혼한 걸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면 회사 끝나고 직원들이랑 맥주라도 한잔 하고 들어와. 내가 당신 보고 집 일찍 들어오는 말도 안 하고 달당 볶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가 행복해야지 아가도 행복하지. 그게 화근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집에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도 처음에는 10시더니 나중에는 12시, 심지어 새벽이 훌쩍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죠. 저도 슬슬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시댁복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채 주신 겁니다. 애미가 고생이 많아. 애 키운다고 친정에서 뛰쳐나오고 아이 낳을 때도 엄마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그렇게 혼자서 끙끙대면서 사느라 힘들지. 우리 아들놈이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해. 고생하시는 저를 위해서 반찬도 해오고 아이도 돌봐주었습니다. 철없는 제가 남편 욕을 무진장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한서린 이야기를 할 때도 어머님은 묵묵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었어요. 되려 본인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본인 탓이라며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시어머니만 보면서 버티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치원에 간 딸내미가 픽픽하고 쓰러진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수아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마당에 가서 놀 때면 토할 것 같다면서 애가 자꾸 누우려고 해요. 어디가 아픈 것 같네요. 그냥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심해진 겁니다. 대학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해보니 오랫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보험도 안 되는 약이 많아서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되었죠. 당신은 내가 아픈 걸 몰라? 도대체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미칠 것 같아. 하루 종일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내 인생은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당신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애나 보면서 뭘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게 불만이면 당신이 공장에서 일해 보던가. 나도 미칠 것 같아.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고. 되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가 아픈데도 새벽에 들어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남편을 보니 미칠 지경이더군요. 그러다가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충북의 한 공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는 기숙사실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었고요. 그 덕에 싸우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하루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서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예상보다 늦게 돌아오는 남편이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설마 술 마시고 있는 거야? 불안한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신호가 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끊기더라고요. 뭐야? 그리고 1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남길 씨 아내분 되세요? 네,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 남편이 빗길의 3중 추돌 사고로 차가 완전히 박살나는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의 모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버선발로 우산도 안 쓰고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둘러싼 수많은 의료진들.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고 응급대원들은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면서요. 응급구조사 말이 맞았습니다. 제 남편은 결국 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믿어지지 않더군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하늘을 보며 목이 쉬어라 울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형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하면서 남편 휴대전화 기록을 떼보았나 봐요. 조사관이 저에게 한 여자 번호를 주면서 이 여자 아시냐고 묻더라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운전할 때 어떤 사람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랑 전화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고요. 문제는 그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게 맞아요. 불륜녀였죠.
전 그저 남편이 친구들이랑 노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고 가정이 소홀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생긴 거였어요. 순진한 저는 설마 여자가 생겼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걸 알게 된 저는 남편을 떠나보내서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의 눈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우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 하면서 혀를 끌끌 찼지만 제 속은 거의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꼴보기가 싫었어요. 어머님 얼굴에서 남편이 보였으니까요. 어머님은 면목이 없었죠. 본인 아들이 죽어서 슬픔을 느끼는 것도 잠시 불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며느리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참 제가 못나도 어머님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면서요. 결혼한 게 후회가 된다면서요. 어머님은 미안하다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같은 여자로서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 이 슬픔과 고통은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저는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댁이랑은 그 이후로 인연이 닿게 된 것인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친정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사위가 죽은 걸 알게 된 아빠는 뒤늦게 장례식장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다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널 조금 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고 안아줬더라면 너가 이런 고생까지는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어릴 때 때린 것도 다 미안하고. 늦었지만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 그 사과를 엄청 바랬나 봐요. 그냥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였는데 그거 하나 못 들었다고 거의 10년을 친정이랑 연을 끊고 살았으니 말이죠.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겸허해진 거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체면 때문에 막내딸은 부끄러워했는데 그게 큰 죄가 된 것 같다면서요.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언니들도 오빠들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그러면서 친정 식구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딸내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딸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며 경험이며 이것저것 많이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애 데리고 해외도 나갔고요. 그리고 미술, 체육, 수학 등 가리지 않고 사교육도 제대로 시켜줬습니다. 다행인 건 딸내미가 그걸 잘 따라왔어요. 배우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고 심지어는 학원 더 보내달라고 궁금한 게 많다면서 저에게 묻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노력 끝에 딸은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응, 우리 딸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나 친할머니한테 대학교 입학한 거 말하고 싶어. 할머니가 나 어릴 때 자주 봐줬잖아. 나랑 할머니랑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끊기고 그래서 마음이 자꾸 신경 쓰여. 저보다 더 속이 깊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아픈 상처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 가기에는 힘들었어요. 대신 딸 보고 할머니네 갔다 오라면서 용돈이랑 차비를 넉넉하게 쥐어주었습니다. 그 정도는 허락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네 댁을 갔다 온 딸이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돌덩이가 된 채로 온 겁니다. 너 못 볼 꼴이라도 본 거니? 표정이 왜 그래 대체? 딸은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되더군요. 애가 생전에 저렇게 표정이 안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전 조심스럽게 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엄마한테 말 못해줄 만한 일이야? 왜? 할머니가 혼냈어? 왜 이제야 온 거냐고? 아니면 그냥 찾아오지 말고 가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죽은 거 맞지?
우리 아빠 진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간 게 맞는 거지? 너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럼 그게 가짜야? 딸이 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네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뒷마당 쪽에 아빠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할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고 밀치더랍니다. 아빠를 쏙 빼닮은 그 남자는 팔짱을 끼며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믿기지 않았어요. 네 아빠 죽은 거 맞냐고, 그럴 리가 없다면서 너가 잘못 본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솔직히 저희 딸이 거짓말을 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상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딸은 똑똑하고 그런 걸 가지고 헷갈릴 만한 아이도 아니고요. 엄마, 나 자꾸 친할머니가 마음에 걸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다시 한번 나랑 거기 같이 가보면 안 돼? 딸이 저에게 간곡하게 말하더라고요. 알겠다며 저는 다음 날 거의 10년 만에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님 댁을 가게 된 순간 정말 두 눈을 의심한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어머님을 발길질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댁이 시골에 있었고 그래서 담벼락이 굉장히 낮아요. 엄청 오래된 집입니다. 밖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죠. 가난해서 담벼락을 높이 세울 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로 된 대문을 콱 열고 들어갔어요. 잠겨있진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니? 아니... 그 여자는 뭐야? 당신? 뭔데 우리 집에 허락도 없이 쳐들어오고 난리야?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훑더군요. 당신이야말로 뭔데 우리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발로 차고 난리야? 어깨를 팍 밀쳤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자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정말 죽은 제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죽은 남편이 환생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죽은 남편의 이란성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남편이 자기한테 동생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려서 연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일이고 남편이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해서 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 얼굴을 보니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연락이 끊긴 남편의 동생이 왜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자기 엄마를 폭행하고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일단 냅다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지금 노인네를 폭행하고 그러세요? 이거 다 형사법 처벌 가능하다는 거 모르세요? 지금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 사정에 참견하고 난리야? 누구긴 누구예요? 어머님 며느리인데. 제가 며느리라고 말을 한 순간 두 남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래더군요. 잔뜩 얼어붙은 어머님 손을 잡고 저는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카페로 갔어요. 어머님은 됐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내려달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말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알았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10년 동안 남편 떠올리기 싫어서 어머님도 외면한 게 이렇게 큰 화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머뭇거리면서 꺼낸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막내는 어릴 때부터 삐뚤어졌대요. 아빠한테도 많이 맞고 자랐고 그게 반항심으로 생겨서 집을 나가서 많은 사고를 쳤답니다. 어머님도 포기했고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지 형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집에 찾아왔나 봐요. 사실은 남편이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이 나왔거든요. 제 앞으로요.
근데 저는 친정 도움도 받게 되고 돈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서 그 보험금을 어머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친정 어머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 마지막 선물이었달까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던 거죠. 막내 아들이 돈 냄새를 맡고서 와서 이제서라도 부모 노릇하라면서 엄청 화를 냈답니다. 돈 있는 거 달라고, 안 주면 나도 형처럼 그냥 콱 죽어버릴 거라면서요. 나도 그 돈을 그놈한테 주고 싶었겠니? 그런데 그놈이 여자가 생겼다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보험금 일부를 그놈한테 준 거지. 그래도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손주 소식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물어보니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죠. 도박에 노름까지 한탕 벌어먹고 살려는 짓을 전부 다 했대요. 받았던 돈도 다 써버리고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이 지 엄마한테 남은 돈 내놓으라면서 엄청 들들 볶았답니다. 어머님은 막내 아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있는 돈 다 줬대요. 그런데 몇 년 후 그 돈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살 집이 없으니 어머님 집에 눌러붙어서 그 부부가 살게 된 거였죠. 아니 근데 그건 둘째치고 왜 어머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폭행하고. 왜 그러는 건데요? 그 부부는?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 팔자가 참 기구하지. 첫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다는 죄책감과 막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본인 때문에 삐뚤어진 것 같다는 죄의식이 어머님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부부한테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쩐지 딸내미 꿈에서 친할머니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는데 그게 괜히 보인 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자기는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죠. 어르신들 고집을 제가 꺾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네 부부한테 말했죠. 어머님 소중하게 대하라고.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집에 오니 딸내미가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아니 엄마, 그 사람들이 엄마 말을 듣겠냐고.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하고 오면 어떡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던가 해야지. 아 진짜.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지. 괜히 깊게 관여했다가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괜히 화를 당할 수 있다니까. 딸내미는 답답했나 봅니다. 막 저에게 화를 내니 집안이 시끄러웠나 봐요. 안방에서 쉬고 있는 엄마랑 아빠가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사돈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무슨 일이 생겼대니? 그리고 수아는 왜 이렇게 너한테 화를 내는 거고? 결국 딸내미가 외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다 말해버린 거였습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사실 엄마는 사돈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본인이 딸내미 못 챙겼을 때 사돈이 딸내미가 출산할 때 곁을 지켜주고 힘들게 살 때 많이 도와주셨으니까요. 언젠가는 그 빚을 갚고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이고, 그동안 사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사돈 모시고 병원이라도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봐. 응? 그 오랜 시간 동안 폭행당하고 그랬으면 몸이 성치 않았을 텐데. 엄마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그래, 내 아니면 걱정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님네 댁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정신과에서는 심리검사 결과 어머님 불안도와 우울증이 굉장히 높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식이랑 며느리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을 거라면서요. 마치 섬 노예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저는 딸내미 말대로 그 아들 부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 명의 앞으로는 억대의 사망보험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달에 내는 보험금만 다달이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경찰이 그러더군요. 이거 완전 보험 사기, 그 계획 범죄 수법이랑 똑같은데요? 그리고 알고 보니 막내 아들은 이미 보험 사기 전력으로 깜빵까지 갔다 온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본인 엄마를 상대로 그런 짓을 벌인 거였고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폭언과 폭행을 했던 거였죠. 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갑자기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한 겁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저보다 더 힘이 좋으시고 활기가 있으신 어머님이었는데 되려 다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었는데 나는 어머님한테 도움만 받고 정작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버겁다는 이유로 어머니께 받은 그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애아빠 죽고 나서 불륜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 알고 누구한테 화풀이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괜히 어머님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딸내미 키우면서 그래도 친정할머니한테 한 번쯤 데리고 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애미가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그런 말은 말거라. 난 이미 다 살 만큼 살았으니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해치고 싶은 마음도 없단다. 이 생에서 업보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지. 염려 말아라. 세상을 해탈하는 말씀을 하시며 먼 호궁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옆에서 그걸 지켜본 딸내미가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사람이었던 거죠. 자식 잃고 아끼던 며느리마저 자기에게 등을 돌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사동댁,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간 콧대 높은 척하느라 먼저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딸내미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실 제가 사고 쳐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그날 사돈댁 얼굴을 처음 본 거였습니다. 저도 불효녀였죠. 그렇게 저희는 그간 쌓인 오해를 다 풀게 되었네요. 저희 엄마 아빠는 어머님 병원비랑 앞으로 살게 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이 잘 치료받고 적응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아들네 부부는 경찰 조사 결과 꼬리가 딱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엔 죄송하다고 바짝 엎드리더라고요. 아주머님은 이미 동종 전과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나중에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저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용서하지 않았고 한 행동에 마땅한 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전 10여 년 만에 남편의 빈소를 찾았어요. 가족들과 전부 다 갇혀. 이미 풀로 수북히 덮여있는 남편의 빈소에서 잡초를 뽑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내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하늘로 간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의 심정에 하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묘소에 소주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갔어. 우리 딸내미 이번에 좋은 대학도 합격했어. 그리고 딸내미가 당신 어머님 지켰어. 그거 알아? 그리고 나한테 많이 미안하지? 당신이 말은 안 해도 그럴 거라는 거 나 다 알아. 나 사실 당신 많이 미워했어.
우리 딸내미 두고 바람핀 당신 많이 원망했고 그래서 당신 어머님도 미워했어. 근데 이젠 다 이해해. 당신도 이해하고 당신 덕분에 내 딸도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이 난 희생이라고 생각해. 그 덕에 내가 친정이랑도 다시 가까워졌으니까 이젠 원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딸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렁차게요. 아빠, 이제 우리 가족 할머니까지 내가 다 지킬 거니까 이제 그만 걱정하고 이제 더 이상 아빠 원망하지 않으니까 편히 쉬어. 나 이제 씩씩하게 살 거야. 알겠지? 그래도 아빠가 엄마 힘들게 했으니까 그만큼 하늘에서 우리 엄마 잘 지켜줘야 해. 그게 아빠가 할 일이야. 알겠지? 딸내미는 아빠 묘소를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신기하리만치 그 순간 하늘에 비가 개고 해가 떴네요. 아주 짱짱하게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흰 나비가 날아와서 남편의 묘소에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인사를 한 뒤 그 후로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어머님 건강도 회복되었고요. 그리고 아들네 부부도 정신을 차린 건지 반성문을 쓰면서 자신들의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 건지 참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이후로도 쭉 크게 힘든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는 친구처럼 정말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요. 저보다 딸이 더 할머니를 잘 따르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냈네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파괴시키고 또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까지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어머님의 모습도 보이고 친정과도 화해를 했으니 말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용서가 힘들다면 충분히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아무쪼록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